예, 반갑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로 갑니다.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시간가량에 걸쳐 강의해드릴 내용은 제가 4년째 소년부 판사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재판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고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예, 2011년 12월 여기 대구에서 권군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과 청소년 비행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은 학교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폭력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좁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요, 이 두 유형의 그 청소년 비행은 약간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피해 내용도 다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셔야지만이 청소년 비행에 관한 문제, 특히 학교 폭력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은 지금 가정 해체가 심각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97년도부터는 핵가족마저 붕괴되어 가지고 조만간에 이르게 되면 1인 가족이 급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학교가 무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붕괴되어 가고 있고요. 교사들이 스승이냐 교원이냐 이 갈림길에서 이제 기로에 서 계시다고 봅니다. 성장판이 점점 닫혀가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으로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요, 우리 한국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 대학 휴학생 수가 100만에 이른다는 보도 자료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아이들이 취직할 데가 없기 때문에 취직을 위해서 이제 시간을 미룬다는 거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취직을 때를 놓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 다문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조만간 우리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어떤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꿈을 꿀 시간조차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비행으로 치닫는 아이들 중에 요즘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문제가 가출팸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출을 하게 되면요, 숙식비 마련하기 위해서 남녀가 모여서 여관이나 찜질방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필요하니까 남자아이들은 절도나 강도짓을 하고요, 여자아이들은 주로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재미를 느끼면 학교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를 잘 안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사회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에 관한 그 학교 폭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학교 폭력 및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세부 항목으로서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으로 해가지고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는 왕따라고 칭하시면 됩니다. 자, 학교 폭력의 당사자 발생 장소 피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동창 간 폭력이냐 비동창 간 폭력이냐, 이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저지른 비행입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은 그리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후배나 친구끼리 비행은요, 학교 폭력은 예를 들어서 같은 친구들이라면 3년, 그렇죠? 3년간 지속적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창간이냐 비동창간이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비행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 폭력을 제외한 청소년 비행은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절도, 강도, 가장 많은 것이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입니다. 이것을 3유형 청소년 비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유형 청소년 비행은 무엇이냐면 학교를 아예 중도 이탈해가지고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절도, 강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저지르는 것을 말하고요. 청소년 비행은 학생일 경우도 있고 학생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학교 바깥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 제가 이제 사건을 처리해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지만이 그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가해자의 가정 환경입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결손 가정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저소득층 출신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은요, 결손 및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의 학업 현황입니다. 학교 폭력은 결국 학교에 남아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비행은 학교 중도 포기한 아이들이 많고요. 학교를 다니더라도 성적이 좋지 않고요. 가출을 일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해자 연령대인데요. 학교 폭력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이르러서 급증하다가 고등학교 무렵 되면 이제 처리될 시점이 되어서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은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갑니다. 결국은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가게 되면 성적 비관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바깥에서 나가서 비행을 저지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 내용은요, 폭력이기 때문에 폭행, 상해, 공갈, 갈취 이런 것이 많고요. 좁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은 절도, 강도, 사기입니다. 그 성격 내용이 완전히 다르고요. 피해 내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 두셔야 될 부분이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요, 그 재산적, 신체적 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거죠. 그렇지만 좁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은 정신적 피해보다는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가 주된 피해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학폭법 제17조에 정한 징계, 그죠? 9가지 징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년원에 가는 경우, 이 소년보호처분 절차에서 재판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한 아이들은 형법상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권군 자살 사건의 가해자들은요, 형법상의 형법 절차를 거쳐서 지금 김천 소년교도소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또 일어난 영주 학생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요, 그 아이들이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형벌 절차를 가지 못하고 소년보호처분 절차로 갔습니다. 소년원에 있다가 지금은 출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학교폭력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의 가장 핵심은요, 이 아이들의 그 장래신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안 미칩니다. 공직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형법상의 형벌은 일정 기간 동안은 공직임용도 제한되고 전과라는 문제도 남게 됩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이제 소년보호처분 형벌 부과 절차는요, 아까 말씀드린 형벌 절차가 있고 소년보호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학교 폭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에 그 유형을 분리해서 보시는 게 또 다른 이해를 깊게 할 수 있고요. 또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집단형과 개인형입니다. 이것은 이해하시겠죠? 집단적으로 저지르는 경우하고 개인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집단형의 경우에는 일진형이 있습니다. 일진형은 조직적으로 아이들이 회원을 모집하고 그 자체적으로서 학교에서 세력을 과시하면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왕따형은 뭡니까?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한 아이를 두고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따돌린다든지 이런 것을 왕따형이고요. 집단 유기형은 뭐냐면 왕따형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일진형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해의 모 중학교의 어느 학생이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이 아이 혼자서 이제 김해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첫 그 중학교 1학년 수업에 들어갔고요. 아이들이 이제 그 아이가 소극적으로 보이니까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드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그 다음날 또 그 아이를 툭 쳐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해보니까 이 아이는 방어가 그 다음에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아이가 자기 친구들까지 그 소개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괴롭히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되면 전교생이 그 아이를 바보라고 칭하면서 괴롭히고요.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동자 기억되는 몇 명의 아이들이 그 체육관에 아이를 불러다가 매트리스 아래 누이고 뭐 밟기도 한 적도 있고요. 예. 이 경우는 뭐 그 아이들이 조직적으로 어떤 그 그룹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우발적으로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가담하게 된 그 경우거든요. 근데 왕따형은 조금 다르죠. 왕따형은 그런 폭력이 가해지지 않고 집단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따돌린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진형에도 진정 일진형과 아류 일진형이 있습니다. 진정 일진형은 김해에서 모중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0명, 2학년 20명, 3학년 2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체 내에서 이제 갈취하고 폭행하고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요, 고등학교 연계되고 결국은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지역 그 폭력배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행형과 인성형이 있습니다. 자, 왕따형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인성형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진형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비행형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행형과 인성형으로 나눈 것은요, 예방책을 마련할 때, 예, 그 다음에 학교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예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학교에 대해서 성폭력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불미스럽게 육군사관학교에서까지 그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전반으로 왜곡된 성문화가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교 폭력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가장 깊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학교 폭력이 터졌을 때 피해자의 그 심적 상태를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와 화해할 때 어렵습니다. 이 세 부분은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관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도를 당할 때 길 지나가다가 강도를 당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아는 사람이면 당할 확률이 낮지요. 예. 똑같습니다. 이 학교 폭력은요, 아까 말했듯이 동창, 그러니까 선후배, 그럼 친구들 사이에 일어납니다. 학교라는 것을 매개로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심지어는 만약에 같은 학년이라면요, 중학교 3학년을 같이 피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아이가 제 재판에 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학교 안 가고 바깥에서 이제 가출하고 비행을 저지르다가 왔는데요. 왜 이제 학교에 안 갔니? 물어보니까요. 입학 첫날 가보니까 중학교 때 자신을 괴롭히던 언니가 그 학교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겁이 나서 학교를 그만두고 결국 비행소년이 됐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경산에서 자살한 아이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친구들이 중학교 3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고등학교 가보니까 같은 반에 그 아이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도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아이가 학교 간 지 일주일 만에 학교를 가지 않고 그날 하루 이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게 지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공연성입니다. 공연성. 여러분 강도 당할 때 강도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강도짓은 안 하지요. 그렇지만요,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요, 자기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 또 상대방에게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있는 본 데서 저지릅니다. 이게 이제 무섭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십시오. 관계성. 학교라는 것은요, 우리 부모들이 학교를 보낼 때
밝은 꿈을 꾸고 그다음에 좋은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라고 보내는데 이 학교가 학교 폭력이 매개가 돼가지고 이 아이 꿈을 짓밟아 버리고요. 그다음에 또 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남들이 보는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 폭력의 핵심적인 피해가 뭡니까? 정신적 피해라는 거죠. 정신적 피해는 굉장히 큽니다. 이 지금 관계성, 지속성, 공정성은 우리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악 중에 하나의 폭력과도 닮았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도요, 부부란 관계 때문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혼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당하고요. 자녀들이나 친지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의 그 심적 상처 정도는요, 우리 일반 범죄의 상처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화해적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요, 피해자의 상처 치유, 그 다음에 상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이런 특성을 가지는데요.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느냐? 그것을 제가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비인격성입니다.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1대1로 싸우면서 화가 나면 한 대 때리고 그렇게 치고받고 하면 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그 수준을 넘어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전화기 줄로 목을 감아서, 그죠? 짐승처럼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애완견들이 먹는 사료를 그 우유에 타서 이제 그냥 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짐승처럼 네 발로 먹게 만들고 핫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 불로 지지다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비행 정도를 넘어서 우리의 인격의 처참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비인격적입니다, 이게. 두 번째가 이제 집단적입니다. 옛날에는요, 폭력을 저지르면 1대1로 주로 싸웠어요. 영화에서도 그런 게 많지요. 그렇지만 요즘은요, 아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폭력을 사용합니다. 에쿠스 사건이라든지 최선당 사건 여러분들이 신문기사를 통해서 잘 아실 거고요. 집단성의 문제는 가해자들은 크게 양심의 가책을 덜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명의 아이들 중에 자기는 한 대 때렸는데 가담했을 뿐인데요. 그렇지만 피해자가 받는 피해는 100명 모두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폭력의 집단성이라는 것이 심각합니다. 피해자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갑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폭력의 일반화입니다. 모든 학교에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왕따가처럼, 그죠?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 이제 폭력 갈취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모두 학교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피해자들이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말을 하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아이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피해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일이 커질 것 같아서고요. 두 번째,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세 번째가 보복당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해된대요. 첫 번째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일이 커진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학교폭력 신고하게 되면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까 집단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이들 다 불러다 놓고 관계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이 아이가 지명한 아이들이 10명이 자기를 괴롭혔다 했는데 10명 다 전학을 못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주동자 서너 명 보내고 나머지 7명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피해자 이 아이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7명의 남은 아이들이 이 피해자하고 관계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판을 하면서 그 학교 폭력을 저지른 아이들이 법정에 섰기에 그 요즘 피해자고 어떻게 지내니 하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선생님들께서 그 피해자하고 그 몇 미터 이내 접근 금지 이런 조치를 하셨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는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피해자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2명의 아이들이 그 아이를 두고 거리를 둔다면요. 나머지 아이들도 저 아이하고 이 10명의 아이들하고 문제가 있구나 이걸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드러내놓고 아이를 스무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남은 아이들하고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저기 있습니다.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못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 사건에 발생했을 경우에 접근할 때 저 첫 번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교 폭력이 이렇게 심각하고 그다음에 그런 특성을 가졌는데 그 심각한 것이 그 본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상에 불과하죠. 학교 폭력에 그 아이들이 저지르는 그것들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 정상에 있습니다. 정상은 뭐냐? 첫 번째는 청소년들의 인성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정신 심리 상태 문제입니다. 인성 문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요. 아이들이 그 뒷담화라고 아시죠? 예. 뒷담화 한마디 했다고요. 어떤 경우에는 땅에 파묻고 기절할 때까지 때린 경우가 있어요. 딱 그 한마디, 예를 들어 걸레라고 했지. 이렇게 말한 다음에 12명의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아이들 그 폭력을 씁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때리고 나면 어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때리고 나면 막 양심의 가책이나 인간의 연민이 생겨서 이 폭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은 폭력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지금 인성 문제에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들이 저희 기성세대들이 바라는 아이들이 인성 수준이 못 미친다는 그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들의 정신 심리 상태 문제인데요. 특히 가해자들이 정신병을 안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리적 문제를 가진 애들이 많습니다. 요즘 말하는 ADHD, 그죠? 게임 중독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을 조율을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욱하면 터집니다. 욱하면 터지고 심하게 가면 이제 살인까지 가게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해도 안 된다는 이런 절망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내면화되어 가고 있고 점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고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가해자들의 정신 심리 상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결국은 인성 문제에서 나고요. 우리 교육의 현장이 잘못됐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교 폭력의 이해,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학교 폭력은 하나도 없이 막을 수는 없죠.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 그죠? 예방. 첫 번째는 사전 예방이고요. 두 번째는 사후 재발 방지입니다. 사전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 청소년 비행의 유형에 따라서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폭력은 인성형과 비행형이 있다고 했죠. 비행형 학교 폭력의 경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 학교에서 그 잔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진 사건 같은 경우에 그냥 두면요, 다른 아이들이 물들고요, 3학년들이 졸업하게 되면 다시 오는 1학년들 신입생들을 또 그 조직에 가입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전체 조직의 전모를 이해하고 와해시키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뿌리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실제로 사건을 처리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김해의 모중학교 사건인데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그 다음에 선생님들 조차 그 사건의 그 전말을 이해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정에 섰을 때 제가 쓴소리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왕따인지 일진형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그 뿌리 속에 누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 그 개인형 학교 폭력의 경우 있죠. 개인형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혼자서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아까 전제로 제가 약하다 그랬죠. 약하기 때문에 1대1로 싸워서는 크게 승부가 안 납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개인의 학교 폭력에도 항상 뒤에는 숨어있는 가해자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선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일 수 있고, 세력일 수 있고, 그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항상 그 뒤에 누가 존재하는지를 보시고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뿌리를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 폭력이 왕따부터 시작해서 인성형 학교 폭력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인성형 학교 폭력은 그 국가나 사회에서 인성교육 쪽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 법원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인성 문제를 쭉 보면서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방향만을 제가 한번 느낀 것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의 부대낌, 두 번째는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인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책을 읽고 하는 것은 지성은 발달될 수 있어도 인성은 발달 안 됩니다. 인성은 결국 사람들과 부대껴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할 경우에 서로 이제 상대 팀이 돼가지고 합니다. 공을 몰고 가면 태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릎 같은 데 차이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느낌으로 자기가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태클을 할 때는 조절을 하게 됩니다. 조절을. 격투기 선수들 있죠. 격투기 선수들. 격투기 선수들이 실제 그 시합을 앞두고는요, 사람과 사람을 대련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과 사람을 대련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미 이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대 스파링 파트너가 약하거든요, 수준이. 그래가지고 때리면 저쪽에서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간의 본성상, 그 다음에 이 주먹의 스피드가 그만큼 처음 때렸을 때만큼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합 전에는 공중을 두고 허공을 가르면서 이제 섀도우 복싱을 합니다. 그럼 무한대의 스피드를 내면서 이제 실제 시합 장소에서는 이제 그 자기 가진 최대 파워를 내려고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부대낌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수위를 조절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매를 10대 때리는 경우하고 20대 때리는 경우는 똑같은 그 세기로 때릴 수가 없거든요. 인간인 이상은. 그게 여기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과보호를 받다 보니까 주로 무엇하고 놉니까? 게임기, 그죠? 스마트폰, TV. 친구들하고 이렇게 부대껴 가면서 놀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아픔을 이해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게임 같은 경우 말씀드리자면, 폭력게임을 보면 장면이 사람을 죽는 소리가 난다든지 피가 튄다든지 그런 것이 다 그 화면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기계 소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실린 것이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수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처리한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두 아이가 게임 중독에 걸려서 그 PC방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그 폭력 게임처럼 우리가 사람을 죽여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이제 방법을 찾았습니다.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택시기사를 물색해가지고 김해까지 어석한 곳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그 게임에 나오는 방식대로 즉사시켰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구속돼가지고 구치소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제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 그것보다 더 빨리, 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요. 아이들의 인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가 이제 사람과의 부대낌 속에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의 핵심은 그 아이들끼리는 그 어느 정도 인성은 향상될 수 있지 모르지만요. 아이들끼리 두면 어떻습니까? 인성의 수준은 올라갈 수가 없죠. 결국은 그 아이들보다 한 단계 높은, 한 수준 높은 분들이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인성의 수준을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지금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아이들이라 할 수 있는 아이들, 낮에는 학교에 가서 죽으라 공부하고요. 밤에는 학원에 가지요. 그 부모님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비행소년들, 낮에는 학교 가면 밤새 놀았기 때문에 성적도 안 오르고 학교에 적응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주로 졸다가 자다가 나중에 저녁 되면 어떻습니까? 집안에 보호력이 약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절도, 오토바이 무매 운전, 폭주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놀아요. 결국 이 사회에서 상위 몇 프로 빼고는요,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들끼리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성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인성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우리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저녁에 잃어버린 그 시간대를 회복해 줘야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재발 방지인데요.
사후 재방을 방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집단의 학교 폭력과 개인의 학교 폭력, 숨어 있는 가해자 얘기는 했고요. 예, 화해적 분쟁 해결이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적인 학교 폭력의 경우에 모든 아이들을 징계해가지고 전학 보낼 수가 없잖아요. 요즘 전학 문제가 예, 심각해져가지고 어느 기사를 보니까 폭탄 돌리기 전학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전학 보내고 싶은데 전학 가려고 하는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죠. 그 전학을 받아야 되는 학교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소속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또 다른 그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학을 안 받아줍니다. 저도 실제로 그 비행소년 하나이를 위해서 그 전학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학교를 2개를 가봤는데요. 그 교장선생님 면담까지 하고 제가 신원보증한다 해도 전학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뭡니까? 결국은 이제 전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도 한계가 있고 또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아까처럼 학교에서 뭐 몇 미터 접근 금지 이래가지고 서버로 만들지 말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화해를 시켜주는 건데요. 예. 화해는 어렵죠. 저희들도 한 사건에 화해를 시켜봤는데 4개월 걸리더라고요. 4개월. 10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집단적으로 이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화해시키는데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쟁은 터지기 전에 막는 것이 좋은데요. 터진 이후에는 화해적 분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화해적 분쟁을 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당사자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학교 전학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은 아이들 큰 문제가 되고요. 학적부에 기록되느냐 마느냐 그런 것도 당사자의 미래가 걸려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가해자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20명의 아이를 지목하면서 자기 시신을 괴롭혔다 하던데요. 학교에서 조사해보니까 그 가담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담 정도에 따라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요. 이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어떻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죄의 수위와 배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듯이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뭐가 가장 심각하다 했습니까? 피해가 정신적 피해죠. 그러니까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들 모두에게 자기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소위 말해서 부디 풀릴 때까지 그 용서를 저쪽에서 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렇죠. 피해자의 입장과 달리 가해자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가담 정도가 다릅니다. 100대 때린 아이 있을 것이고 10대 때린 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10대 때린 이 학생을 둔 부부는 어떻습니까? 다른 애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기 가담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화해에 나섰는데 소극적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자는 20명 모두에게 당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담 정도에 따라 나누지 마시고요. 가해자 모든 분들이 나서가지고 이 피해자의 그 정신적 피해부터 위로해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화해가 시작되는 거죠. 징계 내지 처벌 수위, 징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 때린 아이하고 뭐 한 대 때린 아이하고 똑같이 징계하면 그것도 불공정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전학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대부분 산하에서 이제 소년법의 회복적 사법이라고 이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한 사건을 두고 4개월 동안 저희들이 화해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회 전체가 나서야 되는데요. 이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렵습니다만은 이 학교 내에서도 이런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화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회복적 사법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문제를 잘 다루는 갈등 조정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학교 폭력 저지른 아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1유형은 왕따, 그죠? 그다음 두 번째가 갈치 폭력 상해 이런 겁니다. 왕따하고 두 번째 갈치 폭력 상해는 이건 조금 다릅니다. 왕따는 성적이 좋든 좋지 않든 아이들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학교 폭력 중에 폭행, 상해, 갈치 이런 유형의 폭력을 저지른 아이들 대부분이 보면요. 학교 성적이 안 좋습니다. 학교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학교 가도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결국은 학교에 부적응하고요.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업 시간은 재미없죠. 그러면 자기들도 인간인데, 예? 인간이라는 게 뭔가를 재미가 있어야지 추진력이 발생하고 원동력이 발생하는데요. 학교생활 성적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들 성적 경쟁에 밀려 있고, 그럼 뭡니까? 첫 번째는 절망감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끼리만 또 고립돼 가요. 고립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래들끼리, 그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아이들끼리 뭉칩니다. 뭉쳐서 이제 자기들끼리 놀이 문화를 만들어 가죠.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포켓몬 놀이라고 들어보셨죠? 피해 발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럼 자기들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같이 놀다 보니까 재미 찾아서 하는 것이 나중에 되면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뭐 폭력이 돼가지고 신고되고, 그렇게 되면 신고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신고 안 됐으면 자기들끼리 그냥 놀이의 일환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부산에 가서 재판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이사 간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 2명이 새벽 3시 반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명의 중학교 그 친구들, 자기 마을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3명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뺏었습니다. 이상한 부분은요, 피해자들이 그 새벽 3시 반에 왜 초등학교에 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요, 전혀 관계없는 아이하고 비행은 잘 안 일어나고 자기 무리 속에서 이렇게 비행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왕따 예인데요. 저희 창원에 계실 때 저희 그 법원에 참여관께서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판사님 큰일 났다고, 자기 딸이 지금 어느 마을에 비행 청소년한테 문자를 받았대요. 문자 받은 것이 뭐 협박, 너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둘 거라는 이런 협박입니다. 근데 그 문자를 보낸 남자아이는 전혀 모르는 애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여중학교인데 이 그 계장님의 따님이 소속한 그룹이 있고 A그룹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라이벌인 B그룹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이제 학교에 대해서 경쟁 관계로 있는데, 요 따님이 소속한 A그룹에서 B그룹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 따님이 이제 그 그룹 친구들한테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가 충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그룹 애들 중에 하나이가 바깥에 있는 그 지역의 비행소년한테 연락해서 혼내주라 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이 계장님 따님한테 이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게 그룹 속에서 자기들끼리 놀다 보니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학교 내에서는 그렇게 보내지만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비행소년들 학원 안 가지요. 학원 안 가면 저녁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은 주로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요즘 생계가 어려우니까 주로 야간에 식당 종업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학원도 안 가지요. 그러면 보호할 부모님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저녁에도 외롭습니다. 저녁에 외롭기 때문에 이제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학원 안 다니는 애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비슷한 아이들, 지역 아이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저녁에 오토바이 절도부터 시작해가 무면허, 폭주 그렇게 하고요. 집에 가기 싫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관에 가서 남녀끼리 모여가지고 술도 마시고, 술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인데 성폭행까지 해요. 성폭행까지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이제 집에 가기 싫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출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출팸 하게 되면 이제 여성들은 주로 성매매하고 남자애들은 절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건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출팸 생활하다가 이제 성매매할 그 아이들이 없으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자기 후배들을 불러요. 후배들을 불러가지고 4명이나 불러가지고 수백 회 그 성매매 시켜가지고 이제 구속돼가 처벌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가출 청소년이 몇만 명이냐? 어떤 보도에 하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 수가 작년 기준으로 699만 명인데요. 이 수가 엄청난 양이거든요. 걔들이 대부분이 뭐 중고등학생 아니겠습니까? 6년만 지나면 20만 명이 그냥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이제 당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지죠.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신체적 상태가요, 병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적, 행동적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결손 과정에서 크다 보니까요. 어른들하고 아까 말했듯이 좋은 분들하고 바삭머리 교육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어울려가면서 심성순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가출을 하면서 그 다음 긴장되게 살아가고 비행을 저질러 보니까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 보니까 성격적 장애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능력도 부족합니다. 비행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그냥 무기력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데 보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실수가 있으면 정상적인 아이들은 야단치면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위기를 넘기고 하는데 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야단 받으면 그냥 그 다음 안 갑니다. 안 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쉼터에서 이렇게 지내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우리가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미 쫓겨난 아이들, 그 다음에 가정에서 버림받은 아이들, 사회 나오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아이들이 자기 혼자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사회 환경 아닙니까? 폭력이 묵인또도 미화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TV 보면서 가장 지금 불만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역사극을 보면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장군들이 칼을 뽑지, 칼을. 칼을 뽑고 목에 겨누고 한 5분간 계속 뭐 대사를 외워요. 여러분, 비행소년들, 그 다음에 폭력 저지른 아이들, 네 성격이 무슨 성격이냐면 가장 많이 나온 성격이 뭔지 압니까? 욱하는 성격. 그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하고 있다는 거죠. 욱하는 성격,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TV에서도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칼을 한번 뽑으면요. 그 사람 죽이든지 해야 돼. 그거 뭡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게 감정 조절을 쉽게 폭력적으로 하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문화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원조교재, 여러분 조건 만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그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읒 기억, 이 조건이란 줄임명인데 이거 하면 무조건 원조교재입니다. 이게 지금 그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남자들. 예? 우리 어른들, 남자들, 그죠? 아직 그 시대의 꿈을 깨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 남자들이 자꾸 수요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 문제가 그렇다면 저기 청소년 비행 쪽으로 나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원인이? 가정이죠, 가정. 예. 그 아이들은 지금 대충 보면요. 제가 1년간 그 통계를 내보니까 결손 가정 아이들의 비율이 47%입니다. 47%. 그 다음에 재비행률이 어떻습니까? 57%입니다. 결손 가정 아이들이 57%인데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학교 폭력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 가해자 연령대를 보시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이런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유엔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결혼한 지 4년째 되는 해 이혼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결혼한 지 4년째 되는 이혼율이 가장 높아지고요.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이 40대의 경우에 이혼이 가장 많습니다. 이혼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한 지 한 4, 5년 차쯤 되면 이제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점점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빨리 이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참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10여 년 가까이 걸쳐가지고 이제 그 불화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혼할 때 있어가지고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불화가 지속되어 가면서 아이들한테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죠? 그 많은 상처를 주고 심적 부담을 주고 아이들이 인성함양에 문제를 주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싸워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중학교 무렵 되면 이혼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죠? 결손 과정이라 해서 비행 저지르는 거 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결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행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 전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손 과정이 어느 정도 불화가 심화될 단계가 언제냐면 중학교 2, 3학년 때쯤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결손 과정 아이들은 결국 학교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지면 결국 자기가 하고 어울리는 친구들은 유유상종이라고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폭력 저지르고
저녁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나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비행을 저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갑니다. 고등학교 가게 되면 그래도 이제 성적이 좀 좋은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 가게 되는데요.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를 가게 되면 집보다 먼데 아주 먼 거리를 통학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대부분 학교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7만 명, 2011년도 통계 7만 명이고 지금은 더 넘었을 거고요. 가출하면서 20만 명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됩니까? 꿈을 줘야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을 그 낙오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경남도 교육감님하고 어느 그 청소년들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세 분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주로 상위 20% 아이들, 우리나라 지도자가 된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창의적 교육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60% 아이들은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아까 저렇게 대학생이 100만 명이 휴학하고 있다는데요. 대학에도 못 가는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하위 20% 제가 주로 다루는 아이들, 비행소년들은 이 애들은요. 최악의 경우죠.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면 상담하고 하시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도 안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꿈을 줘야 되니까 학교 내에서 저 낙오된 아이들을 위해서요. 성적 경쟁에서 떨어진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리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정. 그죠? 그동안 가정의 문제는 개인 책임 문제로 했는데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고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가정 문제를 이제 개인의 책임 맡기지 말고요. 국가와 사회가 나서가지고 가정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아이들 인성교육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가정이 없는 애들은 그냥 사회에 돌려보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선진제국에서는 그런 위탁가정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청소년 같은 경우 대부분이 결손가정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면 시간 문제로 소년원 가고요. 소년원 가면 다시 김천 소년원 교도소 가고요. 그러다가 보면 다시 성인범이 됩니다. 이 악의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는 대안가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전체가 지금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비행 문제를 논의하시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아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집의 아이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내 아이만 잘 드린다고 해서 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4년째 지금 소년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행 소년들을 제가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이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때 좀 더 쉽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잘 관리되면요. 사회 전체가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핵가족 시대고 아이들의 수가 적은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내 아이, 네 아이 구별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아이라는 입장에서 역지사지 정신으로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짧은 시간 강의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다음에 메일이나 통해서 좀 더 깊게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